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우리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천궁이에요? 네. 이게 지금 원이에요? 투예요? 네, 그 처음 먼저 개발된 천궁 원이고요. 예. 중거리 이제 지대공 유도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거리. 네, 이제 단거리, 중거리, 그다음에는 뭐 고고도 예. 이렇게 이제 대공 유도 무기를 분류를 하는데 이제 중거리 유도 무기가 되겠습니다. 중거리 정도면 한 키로수로 어디까지? 한 50km 정도. 근데 이거 천궁도 원이 있고 투가 있고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당연히 뭔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네, 처음 개발할 때는 이제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더 기술을 이제 성능 개량을 해서 이제 탄도탄을 요격하는 기능까지 들어간 것이 천궁2가 되겠습니다. 천궁2는 형상이 앞에 이 유도부 이쪽 날개가 좀 더 있고요. 마지막 종말 단계 기동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앞에 조그만 귀날개라고 부르는 카나드 날개가 4개 달려 있습니다. 카나드 날개가 네. 거기 더 덧붙여 네, 있고. 그러니까 천궁1은 그냥 지대공이었고 네. 천궁2는 미사일까지도 네. 요격하는 미사일. 네,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잡는 미사일. 네, 맞습니다. 천궁2가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건가요? 탄도탄을 요격하는 기능은 이제 미국 같은 국가들은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죠. 해상에서 쓰는 게 SM3, SM6, 그다음에 지상에서는 페이트리어트라고 부르는. 패트리어트. 네, 제일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이죠. 그러면 패트리어트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천궁2. 네, 천궁1, 천궁2가 페이트리어트의 그 버전별로 비슷하게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드라고 부르는 네. 이제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제 저희에서 국내 연구 개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중거리하고 고고도 사이에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는 지금 이제 거의 체계 개발이 완성된 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 천궁2 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때 중첩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별로, 사거리별로 해서 중첩해서 뚫고 들어오면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방어하고 또 방어하고.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 방어하는 게 이제 고고도. 예. 이제 사드 그게 사드고. 네네. 그다음에 장거리 LSAM이라고 지금 LSAM. 네, 국민들께서 아시는 LSAM 지대공 유도 무기가 지금 체계 개발 거의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벌써요? 네. 그다음에 LSAM 아래가 중거리인데 이제 MSAM이라고 불렀던 게 이제 천궁1, 천궁2입니다. 천궁1, 2는 이미 전력화돼서 우리나라 그 방공을 책임지고 있고요. 이미 국내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 당연히 LIG 넥스원이 그렇죠. 네. 하는 거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죠. 근데 이게 네. 천궁 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미사일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장비들이 같이 따라 붙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게 이제 발사대 차량이고요. 네. 근데 이것도 그 쏘는 장면 보니까 수직으로 발사돼서 얘가 위에서 뭐 몇 번 칙칙거리더니 방향 바꿔서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방식인 거예요? 이제 수직으로 발사하게 되면 장점이 이제 360도 전 방향을 빠르게 신속 교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이쪽을 보고 있는데 저쪽으로 쏠 수도 있는 거고 절로 쏠 수도 있는 거고. 보통은 그간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동급 무기라고 볼 수 있는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발사대가 경사형으로 돼 있고 살짝. 네. 그 발사대가 날아오는 이제 적의 진입 방향을 지향하고 있어서 그 방향으로만 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적 항공기가 우회에서 들어오거나 뒤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교전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바꿔야죠. 네네. 이렇게 차를 돌려야 되거나 발사대를 돌려야 되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직 발사 폴드 런칭 방식은 발사해서 어느 일정 고도에서 실제 추진 기관에 이제 화염이 불을 붙게 되고. 그래서 바로 방향 바꿔서. 그때 맨 앞쪽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측추력기라고 하는 추력기가 방향을 딱 틀어주면 바로 틀어주면 그때 뒤에 이제 메인 모터에 불이 붙으면서 그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방향으로 교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 먼저 쏜 다음에 네. 공중에서 방향 잡고 그때부터 추력을 받아서 날아가기 시작을 그렇습니다. 하는. 예. 그래서 발사대가 어느 진지에 위치하든 또 어떤 방향으로 위치하든 상관이 없다는. 예, 콜드 런칭은 밑으로 화염이 직접 분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예를 들면 이 주변에 발사대 주변에 화염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물론 이게 되게 기술적인 거여서 설명해 주시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 고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고속으로 날아가는 전투기를 따라가서 정확하게 요격을 하게 되나? 네.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원리로 하게 된다? 일단은 예전에는 예. 일단 맞춰야 되는 표적보다 빨라야 됐습니다. 그게 당연히. 가장 중요했죠. 이게 마하 네, 마하 5 5 속도. 네. 그러니까 음속의 5배.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빠른 것만으로는 이제 표적이 점점 빨라지니까 빠른 것만으로는 이제 맞추기가 어려워져서 네. 그 날아가는 방향을 미리 계산을 해서 그 앞에 방향으로 이게 먼저 보내는, 가서 여기서 만나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호밍 유도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표적이 네. 예측한 대로 안 가잖아요. 페이크. 예, 뭐 다 네. 회피 기동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표적을 물고 놓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표적을 물기 위한 탐색기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에 유도탄 앞에 보통 탐색기가 들어가는데 이제 표적을 한번 물면 그 표적을 계속 탐색기는 쳐다보고 있으면서 예. 네, 유도탄이 날아가는 방향과 차이 나는 값만큼 유도 명령을 줍니다. 그럼 유도탄은 탐색기가 보는 방향으로 자꾸 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가면서도 계속 수정하고요. 그렇게 이제 그 유도 방식들이 이제 발전하게 됐고요. 네네. 그것도 이제 뭐 짧은 거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런 중장거리로 가게 되면 그렇게 어느 표적을 방향을 보내서 그 방향에 뭐 탐색기가 물고 탐색기가 보는 그 탐지 거리도 늘어야 되고 이런 게 그렇죠. 비용 대 효과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레이더가 탐지하면서 내 표적과 내 유도탄을 다 추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지상에서 이제 교전 통제소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라 말하고 어디로 가라 계속. 예. 그래서 표적은 일로 가고 있으니 넌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령을 유도를 먼저 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지령 유도, 그러니까 관성 유도, 지령 유도, 그다음에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는 탐색기가 표적을 포착해서 딱 물고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그때는 지상에서는 더 이상 지령 유도를 안 해줘도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소리 속도의 5배로 날아가면서.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천궁1은 지대공, 전투기라든지 비행기 이런 거 맞추는 거였으니까 보통 우리가 그 열을 추적해서 간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열 추적하는 유도탄들이 또 따로 종류가 있죠. 종류가 달라요? 이 천궁은 열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앞에 그 한마디로 조그만 레이더가 들어 있습니다. 작은 레이더가 들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이제 탐색기라고 부르는 작은 레이더가 들어 있는데 그 레이더가 전파를 보내서 표적이 맞고 들어오는 신호를 보고 이 방향이다. 앞에 있는 탐색기가.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전투기 조종사들이 미사일 안 맞으려 플레어 쏘지 않습니까? 파파파파파 해서 그게 열 추적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로 그렇죠. 그걸 교란을 시켜서 그렇죠. 불발 만들어 버리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거기에 속지 않고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플레어가 이제 적 항공기가 플레어를 뿌려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도탄이 되겠죠. 플레어 쏟아져도 얘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전투기를 쫓아가는. 그럼 전투기는 어떻게 피해요?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영화에서 보던 그런 플레어 방식이 다 통하는 건 아니네요. 네, 이제는. 맞습니다. 플레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열원을 떨어뜨려서 항공기 엔진에서 나오는 열원과 같은 비슷한 파장대의 열 덩어리들을 불리는 게 이제 플레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RF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는 이제 체프라는 것들이 있는데 철가루 같은 겁니다.
공중에서. 네네네. 체프를 막 방사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철가루를 뭐 항공기에다 엄청 많이 싣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요즘 체프 방식으로는 다 구분을 해납니다. 그냥 약간 노이즈 정도 꼈다 정도로 구분해 버리기 때문에. 야, 이게 뭐 물고 물리는 싸움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철가루 체프는 거의 기만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거기다 막 스텔스 전투기들 또 나오는 거고. 네. 또 천궁도 또 더 진화를 하려면 막 스텔스도 감지를 또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저희 전자전 분야 설명드릴 때 네. 이러한 RF 탐색기들을 또는 지상에서 나를 탐지하는 레이더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항공기의 전자전 장비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따가 창과 방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KF-21 모형도 있네요. 이것도 그 해외에 보면 아까 패트리어트 미사일 정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뭔가 선행 기술이 있었던 뭔가 그래도 시장을 주름 잡는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패트리어트. 네네. 그러면은 옆에 현궁 이제 보러 갈까요? 이 천궁 다음으로 핫한 게 지금 현궁 아닐까요? 현궁. 네, 현궁은 이제 3세대 대전차 유도 무기가 되겠고요. 적의 전차, 장갑차 등을 이제 파괴하는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유도탄 발사 허가. 5초전, 4초전, 3초전, 2초전, 1초전, 발사. 어, 1세대는 유도 방식이 없는 그 대전차 로켓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세대가 끝까지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 미국의 토 미사일 같은 것들이 보통 광섬유 케이블을 쭉 풀고 나가면서 날아가고 사수는 화면을 보면서 미세하게 조정해서 마지막 상위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 3세대는 이제 파이어 앤 포겟이라고 그냥 쏘고 사수는 도망가는. 숨으면 됩니다. 예. 그거를 fire and forget. 네. 발사 후 망각 방식. 발사 후 망각. 네,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쏘고 도망간다. 네. 이야, 이게 실물 사이즈. 이게 무슨 소재예요? 보통 이제 파이바 계열의 복합재 소재를 씁니다. 화이바 같은 네네. 복합재.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fire and forget. 맞습니다. 쏘고 나서 그냥 바로 숨는 망각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콜드런치가 되는 거죠. 뒤에 이제 사출 모터가 있고요. 네. 아주 작은 그 화약으로 발사관에서 먼저 이 유도탄을 밀어내는. 여기에서 네. 먼저 작은, 나온 다음에 사출 모터가 한번 밀어주고 그다음에 이 사출 모터는 떨어져 나가고 이제 메인 모터가 분사되면서 그래서 사수한테는 그 열 폭풍이 피해가 없죠. 네. 왜냐하면 사수가 한마디로 어깨에 견착하고 이대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사수한테 열 폭풍이 직접적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실내 벙커 안에서 쏠 때는 그 실내 벙커 안에 그 열 폭풍, 그다음에 열 압력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숨어서 쏠 때 그래서 먼저 발사관에서 먼저 사출을 해놓고 그다음 주 로켓이 점화돼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몇십 미터 먼저 날아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 추진체에 불을 붙이는. 그리고 또 이제 유도해서 나가고. 이 날개는 날아가면서 지가 움직여요? 이렇게 조절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차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포탑 상부가 가장 그 장갑이 얇고 장갑이 얇고 차체는 두껍고 위에 포신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쵸. 포신은 무겁게 할 수가 없어서 이 포신 포탑은 장갑이 얇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팝업 기동에서 위에서 이제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각으로 상부 공격을 하는 게 대전차 유도탄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제일 약한 부분. 그러니까 일부러 그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네네네. 약한 부위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수가 전차의 그 부분을 딱 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가서 알아서. 이게 전차의 상부 포탑이구나. 그래서 지가 찾아서 상부 포탑을 찾아서 거기를 때리는 거예요? 전차가 아닌 적의 벙커 공격하거나 할 때는 바로 직선 주행을 해서. 전차 말고 벙커 공격도. 그렇구나. 이거를 그러면은
이 발사체까지 다 끼워가지고 세트로 네. 나가는 거죠. 그럼 얘는 계속 쓰는 거고. 아니요. 요 발사기 조준기라고 하는 요 발사기 조준기는 네. 별도로 들고 다니고요. 발사관만 한 발당 하나씩. 요 발사관 안에 들은 거 한 세트. 아, 이게 세트예요? 네, 세트입니다. 왜냐면 유도탄을 요런 상태로는 야전에서 들고 다녀야 되니까. 굴리고 다닐 수가 없고. 아, 이게 패키지구나. 예, 이 앞에 이런 이 스티로폼 같은 것들이 보호를 해주고. 유도탄을 야전에서 병사들이 메고 그래서 여기 다니다가 손잡이가 있구나. 네. 뭐 총탄이 날아오거나 그러면 막 포복도 해야 되고 막 집어 던지고 일단 숨어야 되고 막. 근데 이런 유도탄들이 야전에서 막 야전 취급할 그거 안 때 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발사관하고 전후방 덮개 이 스티로폼으로 유도탄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사할 때는 여기 장착하고 덮개 풀고 쏘고 그다음에 이 유도탄은 얘는 빼고 다시 다른 거 결합시켜서 예. 쏘고. 이게 하나의 탄 네. 하나라고 보면 되구나. 이걸 제가 들어볼 수가 있나요? 네, 들을 수 들어봐도 있죠. 되나요? 네. 어차피 탄은 없는 거니까. 손잡이 여기 어디를 잡으시고, 잡는 거예요? 손잡이 잡으시고. 오, 여기. 이쪽도.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깨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조준경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네.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아까 천궁도 그렇고 미사일 발사체 그 유통기한이라 뭐 사용기한 같은 거 있지 않나요? 탄도 다? 네, 있습니다. 보통 고무 계열이 오래 두면 삭죠. 삭잖아요. 예. 네. 보통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추진제들이 그런 고무 계열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순수 화약으로만 채우면 이거 자체가 그냥 불이 붙는 순간 터져버릴 수 있고요. 안에 이제 이걸 천천히 태워서 바깥에 노즐 방향으로 압력과 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바인더라는 성분을 섞는데 그게 고무 계열입니다. 근데 이제 고무 계열들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직사광선에 노출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기온의 변화, 그다음에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합성 수지 같은 게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게 보통 뭐 발사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다 유효 기간이 있는 거고. 원래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거나 혹시 안에 균열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비파괴 검사, 엑스레이 찍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써도 돼.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창정비라고 하죠. 창정비. 네네. 그렇게 도래한 그 검사 주기가 도래한, 수명이 도래한 게 아니라 검사 주기가 도래한 탄에 대해서 입고시켜서 검사하고 문제 있는 거는 빼내고 이거는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그러고 다시 야전을 돌려보내고 이런 것들이 창정비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몇 차례 수행했을 때 이제 나오는 이거는 안 되겠네 하고 빼내는 것들이 많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교체 작업을 해줘야 되죠. 보통 근데 앞에 전자제품들은 오래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무 계열이 있는 것들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뭐 이런 뭐 현금 가지고 따지자면은 이런 뒤에 이렇게 좀 다시 해주는. 네. 그냥 버리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비싸서. 네. 한마디로 그 부분 부품만 교체해주는 그런 걸 창정비라고 합니다. 그것도 LIG 넥스원 같은 방산 회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MRO 그렇죠. 수익이 계속해서 되는 거고. 근데 유효 기간 다 돼가면 그냥 어디에 그냥 발사해버리고 사격 훈련 더 많이 하고 이렇게 그냥 소진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 많은 나라에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도입된 탄들이 그런 것들이 유지 정비 활동이 어려워서. 그리고 해외 업체들이 보통 처음에 팔 때는 그런 비용들은 빼놓고 팔고 유지 정비 필요할 때는 그 비용이 갑자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AS 센터 하나밖에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외산 장비를 도입할 때는 좋지만 결국은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 업체들이 당연히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반대로 수출할 때는 또 그걸 어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저희도 해외에 수출할 때 해당 국가에 다른 나라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런 부분을 숨기지 않고 그런 부분을 너희들한테 예를 들면 대리점을 많이 세워주겠다. 서비스 센터 많이 지어주겠다. 아니면 그 기술을 이전해주겠다. 현지화해주겠다. 그래서 고객 감동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수출, 방산 해외 수출은 후발주자다 보니까 그래서 뭐 기술 이전이니 기술 협력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정부 승인을 신청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사일 만드는 회사 와가지고 고객 만족, 고객 서비스라는 얘기를 들을 줄은 상상을 못했네. 그만큼 어찌됐든 간에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걸 또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업체에 어떤 걸 살지를 또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해외 선진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와서도 그렇게 콧대 높게 하다가 네, 폭리 취한 적도 많지만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제 K방산 하면서 수출 시장이 제대로 열린 건데 혹시 그런 게 좀 체감이 많이 되세요? 그럼요. 네. 예전에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거의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네. 여기 근속하고 계시던데 그 예전에 느끼던 거랑 지금은 어때요? 많이 좀 수준이 다른가요? 일단 해외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전시회를 할 때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려고 철저히 하려고 경쟁 업체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 해외 그 글로벌 방산 업체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외 이제 전시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견제를 받는다라는 거 이제 우리의 수준이 네. 어느 정도 그들과 비슷하거나 근접했다라는 뜻도 될 테니까요. 미사일 종류가 많네요. 네. 그 미사일이라고 불러도 돼요? 미사일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뭐 발사체? 아닙니다. 그냥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미사일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되게 얄쌍하게 생겼는데요? 2.75인치 유도 로켓 비궁입니다. 비궁. 네, 비궁. 이게 비궁이구나. 네. 앞에 보이는 차량의 이제 여기. 비궁 발사대 차량이 되겠고요. 네. 해병대에 지금 전력화되어. 해병대가 쓰나요? 네, 해병대 독자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그럼 비궁은 어디에다 쓰는? 아까 해병대가 독자 운영하고 있는 유도무기 체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해병대가 주 방어하고 있는 서북도서 공기부양정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속정 같은 호버크래프트 예, 기억나시죠? 공기부양정. 네, 공기부양정. 네네. 네, 바다 위로 이제 달려오는 네네. 건데 이 공기부양정 위협이 이제 인지되는 순간 그 공기부양정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그걸 무기 체계로 만든 것이 비궁이 되겠죠. 딱 거기에 타겟팅을 해서 비궁을 만드신. 네네. 근데 좀 작은 보트나 고속정도 그것도 맞출 수 있죠. 이제 보통 공기부양정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네네. 고속정보다 더 빠르게 공기부양정이 더 빨라요? 네, 수면 위로 바람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찰이 네네.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다연장포처럼 되어 있는. 네, 그 18발씩 두 개 포드 한 차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파파파팍 쏘는. 네, 네네. 이건 60 트럭이네. 60 트럭. 차체는 뭐 사실은 해병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맞춰서 60 트럭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2.75인치 로켓은 굉장히 오래된 로켓입니다. 앞에 유도 키트가 붙어 있는 게 몇 종류가 있는데 파이언 포겟은 우리 비궁이 유일하고요. 파이언 포겟이 아니라 이제 세미 액티브 레이저로 한마디로 레이저를 조사해서 그걸 쫓아 들어가는 이런 유도 키트는 미국에도 2개 업체, 유럽에 1개 업체 경쟁 제품이 있으나 쏘고서 얘가 표적을 물고 사수는 파이언 포겟 잊어버려도 되는 유도 로켓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세계적으로요? 네. 이게 그러면은 60 트럭에 달려 있기는 한데 네. 얘도 그냥 쏘고 그냥 빨리 차 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동이 빠르게 될 수 있.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요거를 갖다가 차량이 아니라 소형 선박, 그다음에 항공기. 이걸 항공기에다가요? 네. 원래 이 2.75인치 유도 로켓은 우리나라 뭐 아파치 헬기 사격 시범 보일 때 뭐 유도탄, 로켓 같은 게 바바바바 이만한 동그란 통에서 여러 개 꽂혀 있다면 바바바박 나가는 게 그게 이 뒤에 2.75인치 히드라 로켓이라는 무유도 로켓이고 그거는 이제 어느 방향을 헬기가 다 지향을 한 다음에 그 방향 지향한 거기다 한 발을 쏴서 이 탄이 날아가는 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다닥 쏴서 한마디로 지역 제압을 하는 이제 무유도 로켓.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네. 근데 그 앞에 유도 키트가 달려서 쏘고서 빨리 가버리면 좋은 거니까. 네, 회피 기동을 하면 얘는 그 쏠 때 물었던 표적을 끝까지 추적해서 표적을 타격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미국에서 최초에 같이 국제 공동 연구했던 거라. 지금 현재는 미국의 거꾸로 FC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이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테스트 절차. 그래요?
포린 컴패러티브 테스트라는 그 우방국들한테만 열어주는 그 획득 프로그램이고요. FCT 사격 10발을 2년 전에 벌써 2년이 넘었죠. 2년 전에 10발을 사격을 해서 10발 전체 다 명중하는 걸 보고 미국에서 놀래서 돌아갔고 지금 최근에도 그것을 이제 미국이 원하는 플랫폼에 얹어서 사격 시험을 진행하고 그래서 최초로 한국이 미국으로 역수출을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기술을 받아왔으나 이제 거꾸로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무기체계 최초의 무기체계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무기체계가 이 비공이 되도록 저희 LIG 넥슨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수. 네, 이거는 이제 수직 발사되는 홍상어라는 대잠 유도 로켓이에요. 대장이요? 대잠. 대잠? 나도 대장이라고 해. 대잠, 그래서, 잠수함. 네, 잠수함을 이제 잠수함하고 싸우기 위해서 먼저 어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뢰 제품은 저쪽 함정 목겁에 앞에 표현 작게 표현돼 있어서 일단 여기서 설명드려요. 요 홍상어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 유도 로켓이 되겠고요. 네. 정상분리 확인. (20조) 경과 사거리 4km 고도 4km. (30조) 경과 최고 고도 도달 사거리 6.3km 고도 4km. 정상 비행 중. 40초 경과 사거리 8km 고도 3.2km 하강 비행 중. 50초 경과 사거리 10km 고도 1.5km. 낙하산 전개 확인. 60초 경과 사거리 9km 고도 500m. 70초 경과 낙하 중. 탄착. 앞에 이 선단부에 청상어라는 어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좀 어뢰. 네네. 예. 이 선단부에 청상어 어뢰가 들어 있고 이 뒷부분은 함정에서 수직 발사해서 약 20km 이상을 멀리 보냅니다. 그러니까 추진체. 네, 이 어뢰를 멀리 공중으로 띄워서 보내가지고 20km 지점에서 밑에 이 부스터는 분리하고 앞에 이제 이 어뢰 음향부를 보호하게 하는 보호캡이 있고 뒤에 그 충격을 완화하게 하는 낙하. 그래서 이제 10km 지점에서 입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어뢰가 이제 낙하산은 떨어지고 앞에 보호 커버 떨어지고 어뢰가 이제 동작을 시작을 하는데 어뢰가 20km 지점에서 그때부터 잠수함이 있는지 이제 능동 소나로 가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잠수함을 향해서 이제 공격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 대잠전 할 때 앞에 그 대잠 초계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P3C나 또는 대잠 헬기들이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아군 선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계기들이 앞에 보통 그 해상 사열할 때 보시면 P3C가 먼저 쫙 날아가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앞을 가면서 밑에 잠수함이 있는지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탐지해서 여기에 뭐가 이상한 놈이 물속에 있어 하면은 아군에서 이 수직 발사체로 20km 정도 거리를 보내서 쏴서 어뢰를 이제 입수를 시키면 이제 그때부터 어뢰가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의심 지역에서 이제 탐색을 10km 이상을 탐색을 해서 그러니까 함정이 잠수함하고 교전하는 거리 이 로켓 홍상어 로켓에 의해 사정거리가 리치가 길어진 거죠. 그 20km 밖에서 공중으로 쏴서 단분리가 되고 거의 누리호처럼 단분리를 앞에 해서 청상어에 날아가고. 또 주행 거리가 있기 때문에 30km 이상의 대잠 교전 능력을. 그래서 그동안은 대잠 잠수함하고 싸울 때는
이렇게 대잠 초계들이 물속에 뭐가 있는지 탐지도 하지만 뭐 폭내도 떨어뜨리고 막. 근데 그 폭내 떨어뜨릴 땐 배에서 떨어뜨리는 거 보셨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배 밑에 잠수함이 있다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잠수함이 언제 나를 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폭내 기뢰를 떨어뜨리면서 잠수함하고 싸우는 건. 그 얘기는 내 주변에 잠수함이 들어왔다. 잠수함이 내 주변에 들어오기 전에 저 바깥에 있을 때 먼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멀리서 해야 네, 되니까. 이게 홍상어라는 이제 세계 두 번째. 상어네요, 상어. 네. 옆에 이것도 뭔가 요거는 바다에서 이제 쓰이는 것 같은데? 요거는 뒤에가? 날개가? 함대함 유도탄이 되겠습니다. 해성이라고 부르는 함대함 유도탄이고요. 함대함? 함에서 쏘는. 네, 배에서 배로 순항 유도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 물 속에서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배에 이제 가운데 이렇게 경사형 발사대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여기 있는 거? 경사형 네네. 발사대가 있고, 네네. 네, 요게 경사형 발사대에서 이제 함대함 유도탄이 발사가 되면 수백 킬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범 바깥에 있는 함정을 함대함으로 유도탄이 공격하게 되고요. 지금 만지신 부분이 이제 에어가 들어가는 엔진, 그러게요. 공기 흡입구입니다. Atención al personal, zafarrancho de combate, alarma amarilla, armas en precaución, eje de la amenaza, 000. Al momento, ARC 803 confirma blanco de superficie a 30 millas náuticas de nuestra unidad. Marcación 000. MSC Alfa Sierra. MSC. Establecer plan de combate sobre blanco identificado como ex ARC San Andrés. Plan ENCON Delta en ejecución. Autorizado colocar poder al misil para efectuar disparo. Fuego misil en 5, 4, 3, 2, 1. Fuego misil. Fuego misil cesar. Impacto sobre traza, identificado como blanco ARC San Andrés. 5, 4, 3, 2, 1. Impacto misil. Señores, eso es historia en el Bicentenario. ¿Te ve la Marina? 이거는 딱 네. 봐도 KF-21. 네, 맞습니다. 아, 와이스트리 본 사람들이지. 예, KF-21 지금 목업이 되겠고요. 항정전기 KF-21의 기차 인증이 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 날가. 네. 투명하게 일부러 이제 네, 안에 만들어 이제 놓으신 탑재되는 장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투명하게 만들었고, 전자 장비들이 들어간 위치인데 저희 LIG 넥선에서 지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장비들이 되고, 이제 네. 파란색이 항전 장비라고 에이비오닉스 장비, 항전, 항공 전자 장비를 줄여서 아. 항전 장비, 영어로 에이비오닉스. 항공 전자. 그리고 그다음에 초록색은요? 초록색이 이제 전자전, 이 KF-21을 생존성을 전자전 장비가 돼요. 전자전. KFX 일렉트로닉 워페어 수트라고 해서 EW 수트. 그래서 예전에는 전자전 장비들이 이렇게 바깥에 외장형으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도 처음에 항공 전자전 장비도 이렇게 F-16의 밑에 이렇게 아. ALQ 200이라는 포드, 외장 파드 형태로 개발을 해서 기술을 축적을 했고요. KF-21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텔스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기체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전자전전 장비에 이제 컴퓨터들이 앞에 날개나 뒷부분에 이제 나를 탐지하는 주파수 센싱하고, 네. 그걸 또 재밍하기 위한 안테나들이, 이런 방해하기 위한 안테나들이 이제. 이게 방해하는 안테나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그 기체의 가장 컴퓨터가 머리가 되는 건 항전 장비고요. 네. 그 다음에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방어할 네. 갑옷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EW 수트라는 전자전 장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EW 수트 전자전 장비는 해외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KF-21 초기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기술 이전해주지 안 않는 해준다. 몇 가지 기술 중에 국민들께서 잘 모르셨던 마지막에
전자전 장비 예. 기술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EW2 관련해서는 네네네. 미국에서 판매도 기술 이전도 못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자체 네, 개발을 근데 한- 이제 결국에는 국내에서 이미 여러 가지 전자전 장비 사업을 해왔거든요. 이제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큰 덩치의 배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전 장비가 있어. 그리고 지상에 또 전자전 장비. 지상군에 이제 4단급에 배속이 돼서 그 4단이 전투하는 지역 적의 모든 통신, 그다음 레이더 전파 무력화시키 공격해서 재밍을 걸어버리는 지상 전자전 장비. 그다음에 항공용 전자전 장비 작가 F-16용 이제 외장형 전자전 네. 포드를 저희가 이제 국내 연구 개발을 이미 했던 이어서 이제 KF-20 내장형 전자전 장비 EW2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LIG 넥스1의 무인 체계 네. 또 되게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무인 드론이에요? 드론? 네, 수직 이착륙 드론이 되겠습니다. 수직 이착륙? 네, EVTOL이라고 이제 vertically 랜딩, VTOL 전기적 그 앞에 모터 전기로만 작동을 하고요. 네네네. VTOL이라는 거 버티컬 테이크오프 Vertical. 앤 랜딩, 수직으로 수직 이착륙한다. 그래서 EVTOL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거든요. 아 이게 네, 위아래로 이륙할 이렇게 움직이는 때는 거네요. 예, 이륙할 때는 이게 올라갔다가 네, 그 맞습니다. 그렇게 이륙을 하고 어느 고도에 이륙하고 나면 앞으로 전방으로 숙이면서 네, 이거 다 자체 개발을 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신속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육군의 신속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이제 획득 추천이 되어 있고 감시 정찰 용도 앞에 이제 EOIR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감시 정찰을 하고요. 또 저게 이제 뭐 긴급히 제압해야 될 표적이 있을 때는 이 안에 이제 탄두가 들어 있어서 소형 탄두가 들어 있어서 직충도를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네, 긴급 표적을 제압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물 사이즈고 날개 이제 분해해서 조립할 수 있고. 아 여기 이렇게 네네. 분해할 수 있게 돼 네, 있구나. 그래서 그 백팩에 이 분해된 게 들어가 있어서 아 얘를 네. 아 가방에 메고 네, 다니시는 가방에 메고 이동하다가 어느 이제 감시해야 될 지역 가서는 이제 조립해서 예, 조립을 하고 거기서부터 그냥 날리는 수직으로 거예요? 이륙 8km 반경 정도를 감시 정찰을 하다가 이 긴급히 제압해야 될 표적이 있다고 할 때는 이제 가다가 바로 그냥 때려박는. 이것도 네. 이거는 그러면 해상 드론이에요? 무인 수상정입니다. 무인 수상정? 네네. 저희가 이제 해검 시리즈로 명명을 했고요. 해검. 네. 바다 해자의 칼 어. 해검자인데 해검 시리즈로 명명했고 이거는 저희가 해검 1, 2, 5 중에 2, 해검 2에 해당하는 그 모델이고요. 예. 약간 12m 실제 사이즈는 12m 정도 되고요.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또 유인이 탑승해야 되는 사람이 탈 수도 병력이 탑승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안에 이제 병력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민군 협력 지능 사업으로 최초에 갈 때는 뒤에 수중을 탐사할 수 있는 이제 ROV라고 부르는 거. 이게 선으로 내려보내서? 예, 요 안에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내려가게 돼 있고요. 이제 물속을 얘가 탐지하고 다니면서 물속에 있는 상황들을 센싱해서 정보 보고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 해양 조난, 군안 사건 또는 침몰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이런 ROV들이 들어가서 해양을 탐사하는 잠수부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전시할 때는 밑에는 여기 가립니다. 이 밑에 이 선체 밑에 이것도 모양이 사실은 또 정확히 나가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시 스테이트라고 하거든요. 해상의 파도가 칠 때 네. 사실은 이런 12m나 8m급 보트들이 바다를 출렁거리면서 사람이 타고 갈 수 그렇죠, 작전이 불가해요. 네. 시 스테이트 4라고 해서 파도가 2.5m 이런 2.5m가 이렇게 치는 거죠. 사람 키만. 예. 그런데 이런 작은 보트들이 가면 막 위에서 텅텅 그러겠네요. 공중으로 떴다가 쾅 가라앉고 막 떴다가 막 쳐들었다가 박았다 막 이런 해역에서 작전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인기가 필요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시스테이 4에서 그 내파성, 이 파도를 가르고 가는 내파 성능을 입증한 선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뒷부분에는 이제 나중에 전투용 무인 수상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비공 발사대를 여기다가 설치할 수 여기에 있는. 설치할 수 있게 이 부분을 모듈화해서 그리고 얘가 혼자 나가서 그냥 같이 싸우고 돌아올 맞습니다. 수 있는. 예전 전시회 때 이쪽에 2.75인치 발사대를 한번 얹은 거 전시한 적이 있었고요.
앞부분에는 이제 RCWS라고 해서 이제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 RCWS 이제 기관총인데 무인으로 쏘는 그것도 원격이나 무인으로 20mm, 25mm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착이 되죠. 요거는 이제 지상용 이제 무인 로봇이 되겠고요. 뭐 예전에 대부분 다 이렇게 궤도형으로. 네, 궤도형. 네, 저희도 이게 벌써 한 15년 돼가는. 아 이게요? 자체 투자해서 예. 기본 기술들은 다 여기서 다 확보를 했고 지금은 그 소형 곤충형 로봇 조그만 크기가 그래 어느 손바닥보다 작게. 손바닥보다 작게. 네. 그래서 곤충형 로봇들의 센서를 달거나 이제 통신을 다 중계해서 군집으로 운영하는 곤충형 로봇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은 이 PUGV라고 하는 요 정말 오래된 저희 자체 투자 제품은 나중에 이제 폭발물 제거 로봇이라든지 네. 뭐 이런데 좀 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좀 요즘 뭐 대학교나 이런 조그만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워낙 많은 지상 로봇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바깥의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항상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열어놓고 같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니까 LG 넥스원도 그 뭐 입는 로봇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것도 개발도 하고 계시고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제 웨어러블 로봇은 비대병사 체계라는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이제 한국 육군의 큰 그 비전이 있습니다. 병사가 무기 체계 플랫폼이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언맨이라고 쉽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이언맨, 로보캅 막 이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근력 증강하는 이제 엑소스켈레톤 수트에 사람이 입는 그런 쪽을 저희 참여하고 있고 1단계 사업은 이미 이제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고 지금 2단계 사업을 가고 여기에 이제 뭐 근력을 증강하기 위한 이 골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언맨처럼 방호용 장갑. 네.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거죠. 이제 여기에 뭐 방호용 장갑이 있어야지 뭐 진짜로 뭐 아이언맨처럼 총탄을 뚫고 뛰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쪽은 거의 다 레이더, 네. 뭐 감시 체계 네네. 관련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월 달에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 국지방공 레이더가 배치돼 있던 고지별로 사이트라고 부르거든요. 네. 모든 국지방공 레이더 사이트에서 북한 무인기를 탐지를 해서 모든 그 방공 자동화 체계 보고가 되고 상부로 보고가 될 때 최초 탐지할 때의 국지방공 레이더들이다. 국지적으로 네. 어떤 그 방공. 네. 그러니까 저고도로 침투하는 그리고 작은 것까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되겠고요. 이렇게 차량 한 대 한 대 실려서 이게 여러 사이트에 배치가 되어 지역별로 이 탐지 범위 커버가 되도록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러분. 네네, 그러니까 배치를 해서 그때 이제 그 침투 경로에 있던 그 국지방공 레이더들 모든 사이트에서 무인기를 다 탐지했고요. 그게 이제 방공 자동화 체계를 통해서 이제 상부로 보호가 돼서 이제 대응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탐지는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좀 미흡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술로 충분히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대응 수단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미 기술은 다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론 부대 창설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꼭 있어야죠. 그렇죠. 탐지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드론을 탐지하기보다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들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만든 장비이기 때문에 드론 탐지용으로 더 작게. 왜냐면 이건 차량이 한 대가 다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드론 탐지용 레이더는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더 작게 작게 만들어서 굉장히 컴팩트하고 값싸게 만들었대. 드론 작전 사령부에는 또 그런 소요들이 반영이 돼야겠죠. 우리가 왜 흔히 영화 보면은 비행기가 저고도로 날아가면 레이더를 피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도 이런 맞습니다. 걸로 잡아낼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이게 산이나 이런 지형 지물에 레이더 반사파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그 지형지물 뒤에는 당연히 못 보는 거고 그 지형지물 앞쪽에 있다 하더라도 뒤에 그 산에 의한 반사들에 의해서 표적들이 가려지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또 이쪽에 공군 저고도 레이더 설명드리겠지만 한국 지형은 워낙 산악이 많고 산이 여러 개가 중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높은 데서 보면 산이 희미하게 계속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레이더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벌판, 허벌판, 네네. 광활한 곳, 뭐 이런 네. 곳에서 하던 레이더 체계들이 한국에 도입돼서 배치될 때는 안 맞네요. 튜닝을 엄청나게 한 몇 달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지형에 네. 더 맞는 레이더가 그렇죠. 필요하다. 한국 지형에서 국내 연구개발로 사실은 요 앞에 저고도 레이더라고 하는 T830 레이더가 네. 있었고요. 한국 지형에서 계속 레이더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LIG 넥스원처럼 한국 지형을 잘 알고 있는 레이더 업체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레이더 만드는 회사가 그래도 꽤 많이 한 3군데 정도 되죠. 네, 저희 포함해서. 근데 육군 레이더, 그다음 해군 레이더에서 그다음에 체계개발 전력화된 실적으로 가장 독보적으로 많은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 LIG 넥스원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네. 지금 중간에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될 게 이제 대포병 탐지 레이더라는 포병? 대포병. 요렇게 차량에 있는데 요거보다 레이더 면이 더 크고요. 커서. 네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회전해서 그 방향으로 세워놓고 보는데 이제 예. 이것도 A사 기술이 적용됐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도 A사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능동형으로 주파수, 그러니까 빔을 이제 조향하는 예. A사 기술이 적용된 거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는 적의 이제 포탄들이 그 산 능선을 넘어서 뭐가 올라오잖아요. 네네. 막 여러 바위 올라오면 그거를 전부 추적을 해서 얘가 올라오는 곡선, 그 항적, 이게 궤적을 다 계산을 합니다. 예. 뭐 어디에 우리 아군이 어디 지역에 떨어진다는 거를 계산을 해서 네. 경보를 알려줘. 최초 먼저 경보. 그 막 북한의 곡사포 같은 것도 그러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야포부터 방사포, 라켓 종류 그런 것들에 다 궤적을 계산해서 이게 이 속도, 이 탄종이 뭐다. 이거는 몇 미리짜리 야포다. 요만한 거다, 이만한 거다. 측정을 해주는. 측정도 하고 그 속도나 궤적을 갖고 우리 피해 지역이 어디가 예상된다. 경보. 대포병 레이더가 첫 번째 하는 임무.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무는 어디서 쐈다. 계산해줘야. 그러면 우리 포병 부대가 쏜 지점으로 원점 타격. 예. 뉴스에서 많이 듣던 원점 타격. 네네. 네. 그걸 해주는 게 대포병 탐지 레이더다. 그래서 한국 지형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이 막 중첩돼 있고 어려운 그 환경에서 그 작은 야포 탄알까지 다 궤적 계산해서 그 탄종 구분하고 궤적 계산하고 피해 지역 원점 다 계산해서 알려주는 게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공군의 저고도 레이더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이제 장비가 운영 중에 있었는데 노후화도 많이 됐고 가동률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서 이제 국내에서 대체하게 됐고 네. 이것도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먼 거리를 택하는, 그러니까 탐지하는 저고도 레이더, 공군용 저고도입니다. 이거는 육군용이고. 근데 공군용하고 육군용하고 뭐 달라요? 공군은 이제 아군의 전투기들이 다니는 것까지 다 탐색하면서 이제 적의 위협도 탐색해야 되는 거고. 예. 육군은 이제 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거고, 물론 IFF 장비가 있어서 아군 항공기들이 들어오면 피하 식별을 예. 하게 되지만, 물론 다 피하 식별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군의 레이더 운영하는 목적과 육군이 운영하는 목적은 다르다. 육군의 그 방어. 공군은 항공 작전부터 공군의 우리 전투기 운영을 위한 그런 레이더. 요거는 공군용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탐지된 거는 이제 MCRC로 이제 합동 지휘 통제하는. 합동 지휘 통제부 네. 그런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의 뭐 이거는 눈과 같은 거니까 레이더는. 요거 말고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공군의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장거리 레이더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지금. 장거리 레이더. 네네. 그건 좀 더 멀리 한반도 지역 몇 대가 혼자서 다 커버하는 먼 거리를 보는 장거리 레이더가 지금 체계개발 DT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무인기용 이제 SAR라는 영상 레이더 장비고요. 영상 레이더. 네, 요거는 이제 중고도 무인기나 이제 군단급 무인기 동체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볼뚝하게 배가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이런 SAR 레이더 안테나가 들어있고, 요거는 한마디로 영상을 획득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아니라. 예, 이제 근데 카메라로 하면은 구름이나 네.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악천후 속에서도 쥐하 악천후 속에서도 모든 선명한 그러니까 영상을 얻을 수 있는 SAR 레이더라고 하는데 SAR 신세틱 어퍼처 레이더라고 이제 합성 개구면 레이더의 전문 용어로. 인공위성에서도 들어가서. 그래서 그게 저희가 무인기에서 이렇게 SAR 레이더 기술을 획득한 걸 가지고 이제 위성에
이쪽에 이제 요쪽 안테나가 그런 싸 안테나가 이쪽이. 있습니다. 네네. 요 목업은 다목적 실용위성 6호, 다목적 실용위성 6호의 그 목업이고요. 여기에 이제 싸 레이더, 싸 탑재체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인공위성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성 쪽, 인공위성 쪽 사업에 네. 사실은 발을 들이게 된 계기도 이제 싸라는 싸 영상 레이더 기술이 우주에서도 이제 필요한 거죠. 우주에서도 그동안은 광학 카메라로만 봤는데 한반도처럼 구름이 많은 지역이 없거든요. 그 밑에 보여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쵸. 예, 1년에 몇 장 못 찍으니까 네네. 이런 싸 안테나가 달려 있는 인공위성이 필요하게 된 거고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주 산업으로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됐고 지금은 요 위성은 실제 발사될 위성은 지금 항우연에 지금 보관 중에 있고 주기적으로 지금 보관 이제 정기 점검 중에 있습니다. 연말. 거기에 LIG 넥스원의 기술이 예, 들어가. 싸 안테나 탑재체에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요쪽 작은 게 이제 초소형 위성 싸라는 거. 저희는 이제 싸 탑재체, 싸 탑재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게 앞에가 레이더. 네네, 레이더면입니다. 펼쳐지면은. 네. 그다음에 요 위성 본체는 이제 카이 항공우주 산업에서 이제 본체 주 계약 업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KPS. 코리아 GPS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십니다. GPS를 대체할. 네,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위성항법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KGPS, 그래서 KPS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GPS 정보보다 더 정확한. 촘촘하게. 네, 10cm급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요. 이거는 이제 한반도 및 동남아 지역을 커버하는 이제 고정 위성 3기하고 궤도형 위성 5기 돌면서 10cm급 GPS 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이 10cm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 군사용으로는 더 말할 거 없이 중요하겠지만 미국이 이제 GPS 정보 신호를 군사용 기술들은 다 공개를, 그러니까 신호를 안 열어주거든요. 전용 수신 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용 수신 칩을 있어야만 무기 체계가 정확도를 갖는다. 뭐 그때 한번 국회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전시 상황이나 어떤 위급 상황에서는 그 GPS 신호를 다 안 열어줘요. 공개를 안 해줘요. 모두 다 암호를 걸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카네비게이션 할 때 뭐 10m 오차 수신도 감도가 좋아져서 뭐 1.5m, 수미터 오차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빌딩 내비게이션 갈 때. 근데 그게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이 지역이 분쟁이 들어가거나 미국의 GPS 신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글로나스, 뭐 중국의 GPS 신호 다 차단이 된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GPS 신호의 시각 정보로 모든 금융 거래가 이루어져요. 핸드폰의 시각 정보도 다 GPS 신호 기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던 게 어느 날 다 멈추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마비되고, 그다음에 모든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신호를 잃기 때문에 다 멈추게 되고, 그래서 한국의 독자적인 그 그러니까 항법 위성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뭐 예타도 통과하고 이제 사업이 이제 착수가 된 상태고요. 우리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네네네. 2035년. 이제 저희는 수십 센치의 정확도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자율주행 차량들은 이제 앞으로 모든 게 이제 그 뭐 앞에 자율주행 차량 앞에 뭐 카메라 달고 라이다 센서 달고 지금 그렇게 해서는 비용이 뭐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뢰성도 확보 못하고. 근데 이제 수십 센치 GPS 신호가 되면 모든 자율주행 차량들이 그 KPS 위성 신호에 의존해서 앞차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UAM이라고 이제 도심 항공교통 그게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 UAM들도 더 정확하게 날아다니려면 정보가 건물들 사이로 날아다니고 해야 돼요. 정확한 정보 없으면 충돌 사고가 위험이 있는. 그래서 이것도 KPS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LIG 넥스원의 현재 또 미래 다 들어봤는데 이제 K방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단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또 방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또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우려를 하는데 네. 좀 길게 보실 때 이 산업의 미래는 어떤지 총괄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으로 많이 보고들 또 K방산이 한번 또 한참 끌었다가 또 훅 식어버리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는데 네. 다행히 저희 LIG 넥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근차근 해외 시장을 접근해왔고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에 최소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K방산의 선도주자로 해외 시장을 개척했던 업체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이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다음에 한국은 다른 해외 방산 선진국이나 그런 업체 다르구나. 정말 동맹이고 동반자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방산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래 가느냐, 한번 단발성으로 끝나느냐 가름이 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 해외 시장에서 뛰고 있는 이제 K방산 역군들한테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 한국만의 특유의 정말 감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해외의 모든 이제 분쟁 지역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어쨌든 분쟁 지역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든든한 지원 또는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또 K방산 꼭 필요한 거였고 또 LIG 넥슨도 좋은 말씀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